급을 나누는 2030 스스로 불행해지는 이유.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불행한 한국 사회, 불행한 청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중산층은 어디인가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노동단체의 간부가 우리 스스로 자성하자라는 차원에서 외국은 중산층을 규정을 할 때 교양이나 나눔이나 삶의 레거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 사회는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소유하고 2000cc 이상의 자동차 소유하며 월급여 500만 원, 예금 잔액 1억 이렇게 하는 것이 중산층이 맞겠냐라고 어떤 시니컬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그냥 담아 있어 버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의 언론들이 받아 적어주면서 중산층이랑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중산층 하면 우리 마음속 기준이 뭐예요? 평균값이라고 생각해 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중산층에 관련된 통계는 합의된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중산층 하면 중위소득층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여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의 중산층은 정말 중간인 사람을 중산층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먹고 살 만한 정도 돼야 중산층이다. 이런 생각과 섞이면서 개념이 오염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통계청에 있어서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사람 중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0%, 플러스 150%,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중위소득 계층, 미들 인컴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이 중위소득 계층이란 말과 우리가 이른바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우리 상식에서 생각하는 그 이미지랑 섞이면서 이상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느낌을 가져버렸죠. TV에 나와서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아이고 저는 부유층은 아니고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별히 자산이 없는 층이 어딥니까? 솔직히 50, 60, 70 세대는요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도 제 영끌 모아서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가서 살지는 못합니다. 전세 내주고 저도 전세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산의 전체 약 78%가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있어요. 그러나 30, 40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니 벼락거지가 됐다. 주변에 자산들이 전부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평생 모아도 못 삽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13년 다 모으면 아파트 살 수 있다. 13년 말이 되냐? 그 이야기를 제가 청년 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3년은커녕 31년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30, 40 세대들 20대, 30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삶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없어지는 무기력함,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두려움 및 불안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증상, 우울함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점점 2019년 데이터에 가면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경험이 76.4%입니다. 이 추세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20, 30, 40 세대들, 이 세대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모두가 다 그냥 패자가 되고 한 명만 남는 사회가 될 거냐, 아니면 각자의 삶이 충분함을 칭송해 줄 수 있는 삶이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미시적 단위에서는 동료 직원들의 작은 일, 과업 수준에서는 최고를 할 수 있도록 만족감과 성취를 제공할 필요 있어요. 각자의 미시적인 삶에서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시적 삶에서 올라가게 되면 자꾸 비교하는 관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짜 노동을 진짜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정,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 자체를 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임무 수행이 미흡했을 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리더나 이사진들이 좀 있어서 옆에서 팀으로 함께 일해줄 수 있는 거예요. 관리직의 숫자를 줄여서 불필요한 가짜 노동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를 높여주는 것, 때로는 믿고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칠판으로 가서 몇 가지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충분함을 이야기하는 사내 시스템 또는 탁월성을 지향하는 사내 시스템, 그것을 교육학에서는 흔히 후지산형 모델과 히말라야상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지산형 모델과 히말라야죠. 후지산은 봉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죠. 히말라야는 봉우리가 1000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그러죠. 만약 우리 회사가 탁월성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레이트한
하나의 모델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탁월한 사람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루저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적절하게 퇴사를 하든지 밀려나 주는 거죠. 그러나 히말라야 산에는 어때요? 각자가 달성해야 될 봉우리들이 각자 다른 봉우들이 산에 있는 겁니다. 자, 히말라야 산과 후지산의 모델을 비교하자면 첫 번째, 후지산은요, 성공이 목적이죠. 후지산은 성공이 목적이지만 히말라야 산은 성취라는 단어. 목적이 다르죠. 두 번째,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후지산은 통일성이 중요하죠. 후지산을 오르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 개발은 사내에서 가야 될 길이 다 정해져 있고 커리큘럼도 명확해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모범이 명확해요. 그러나 히말라야 산은 다양성이 중요하죠. 올라갈 수 있는 봉우리를 등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봉우리에 맞는 각각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지산의 경우는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중요하죠. 김대리, 이번에는 우리 영업 실적이 전체적으로 90% 달성했는데 당신은 지금 65%밖에 안 돼. 평균에서 지금 15%나 떨어졌어. 야, 대략 요 정도는 하는데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이거죠. 평균과 편차값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히말라야상 모델에서는 무엇입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아니라 발전의 정도죠. 그래서 변화량이 중요합니다. 김대리, 지난달에는 10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8억을 했네요. 한 2억 정도가 빠졌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량이 중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후지산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달성 기준이죠. 달성 기준을 회사가 제시해주고 개인은 달성률로 평가받아요. 그러나 히말라야 산에는 달성률이 아니라 성장률이죠. 그가 얼마나 발전했냐가 중요하고 성장 기준이 있습니다. 성장 기준, 성장 목표고 이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도 어떻게 됩니까? 5번 여기다 적겠습니다. 평가는 후지산은 상대평가죠. 누가 잘하나 상대평가하는 겁니다. 달성률로. 히말라야 산은 5번 여기다 적어야겠네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누구는 이걸 절대평가라고 하시던데 저는 절대평가라는 단어보다도 개별평가죠. 우리 회사가 후지산형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지 혹은 히말라야산형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왼쪽은요 철저하게 회사가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대 서열화 평가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평가받는 그 지점하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지점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어쩌면 워라밸이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나의 다양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니까 거기서는 내가 당신의 룰을 따라 드릴게요. 그런데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나의 인격성과 다양성을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워라 하모니, 워크 앤 라이프 하모니를 추구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자신의 인격성이 포함된 일과 삶을 소외시킨 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